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지금 문제에 논리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이건 이제 부울대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간략화할 수 있는데, 자, 지금 A 곱, A 합 B.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먼저 이 논리식을 이제 간략화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렇게, 자,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분배. 자, 분배하면 A가 되고요. 그리고 합. A, B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아요? 이거는 A와 같은 거죠? A와 같아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거는 또 뭐랑 같아요? A 곱 1과 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는 A 곱 1 합, 그리고 A 곱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공통으로 있죠? 묶어주는 거예요. A로 묶어보세요. A로 묶으면 1 합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과 B의 합이다. 이거 뭐예요? 항상 1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와 1의 논리의 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A가 0이면 0 나오죠. A가 1이면 1 나오죠. 이거는 A의 값에 따라서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A가 되는 거죠. 정답 1번의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저항 특성을 갖는 서미스터의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부저항 특성이라고 했죠. 부저항 특성. 자, 부저항 특성이라는 건 뭐냐?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항값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저항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서미스터의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저항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올라가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서미스터처럼 부저항 특성을 갖는 것들은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압력에서 변위의 변환 장치는, 자, 이 문제는 이제 변환 요소에 대한 문제로 지금 압력에서 변위로의 변환하는 장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이어프램입니다.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어프램이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하면 그 막이 휘어지면서 바로 변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가 압력에서 변위로의 변환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노즐 플래퍼 같은 경우는 이제 변 위에서 압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그래서 노즐 플래퍼는 변 위에서 압력으로 변하는 그러한 변환 장치고요. 자, 유압 분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변 위에서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차동 변압기 같은 경우는, 자, 차동 변압기는 변 위에서 그쵸, 전압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에서 변위로의 변환 장치는 1번의 다이어프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분 시간이 2초이고 비례 감도가 5인 PI 제어기의 전달 함수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PI 제어기라고 했죠. PI 제어기라고 했어요. 이건 뭐 어떤 제어인 거예요? PI니까 바로 비례 적분 제어인 거죠. 비례 적분 제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버리면 적분 시간이 나와 있고 그다음 비례 감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례 적분 제어일 때. 그래서 먼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출력. 자, 출력을 이제 YT로 놓을게요. 출력을 YT. 자, YT는 자, KP 곱하기 자, 입력을 XT로 놓을게요. 자, 출력이 YT, 입력이 XT인 거예요. X, 자, T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죠, 비례. 그리고 적분을 쓰면 적분은 T I분의 1 인테그럴 XT dt.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xt가 입력이에요. 그리고 yt가 출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저 xt가 요게 비례, 그리고 t분의 1 곱하기 인테그럴 xt가 여기가 적분인 거죠, 적분. 이걸 식이니까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식.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러면 얘는 ys가 되고요. ys가 되죠. 자, kp 곱하기, 자, xt는 뭐가 돼요, xt? xt는 바로 그냥 1로 나오는 거지, 1로. 그죠?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1입니다, 1. 1 플러스, 여기는 t, s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 시킨 겁니다. 여기 i 있으니까 i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 xt를 라플라스 시키면 뭐가 돼요? x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t가 ys가 된 것처럼 xt는 xs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 전달함수를 구하는 거죠, 전달함수. 자,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 즉, xs분의 ys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xs분의 자, ys는 어떤 식이 되냐? 바로 kp 곱하기 1 플러스 tis분의 1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전달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적분 시간은 2초라고 했고 비례 감도가 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kp의 값이 5인 거고 비례 감도가 5인 거고 그 다음에 적분 시간이 몇 초? 2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t의 값이 이게 2인 거예요. 2. 이렇게.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 5 곱하기 여기 앞에 5잖아요. 5 곱하기 1 플러스 2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제 보기를 봤더니 이런 식이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식을 좀 변형을 시켜 볼게요. 변형을. 자, 그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잘 보세요. 자, 5 곱하기 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식을 통분하면 2s분의 2s 플러스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통분하면 2s분의 2s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5를 분자에 곱하는 거죠. 5를 요 분자에 있는 식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s분의 자, 이렇게 곱해주면 10s죠. 10s.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s분의 10s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정답 보이죠? 네,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지금 인가되는 전압이 15V가 인가되고 있고요. 자, 스위치가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때, 자, 이 스위치를 닫은 후에, 자, 닫으면 이 커패시터에 뭐가 되겠어요? 충전이 되겠죠? 자, 충전이 되는데, 자, 충전이 완료됐다.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냐? 자, 지금 보세요. 인가되고 있는 전압이 15V인데, 자, 충전이 완료되었다. 그 완료됐으면 이 전압은 얼마까지, 최대 몇 볼트까지 충전이 되겠어요? 당연히 15V까지 충전이 되겠죠. 왜냐면 인가되는 전압이 15V인데, 이게 여기 전압이 20V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AB 사이의 전압은 인가되는 전압인 15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1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간의 합성 저항은 약 몇 옴인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휘스톤 브릿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이 회로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봐서는 휘스톤 브릿지 형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잘 보세요. 회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모양만 좀 다른 것 뿐이지 같은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때 이제 A, B 양단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저항 값을 이제 써보면 얘가 6옴이고 3옴이죠. 그리고 8옴이고 여기가 4옴입니다. 이제 가운데에 이제 5옴이 있는데 자, 우리 휘스톤 브릿지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같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64, 24, 83, 24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5옴에는 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5옴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5옴을 제외하고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6옴과 3옴은 직렬 연결이죠. 그리고 8옴과 4옴도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이 회로를 이제 등가 회로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등가 회로로 다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6옴과 3옴은 직렬이니까 얼마가 돼요? 9옴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옴과 4옴도 직렬 연결이 돼버리니까 12옴이 되는 거죠. 이렇게 12옴. 그러면 이제 9옴과 12옴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 간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B 간의 합성 저항은 자 9옴과 12옴이죠. 자, 원래는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원래는 9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분의 1. 이게 병렬 연결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항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저항 두 개일 때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간단하게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한 것분의 뭐다? 곱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항이 두 개일 때 더한 것분의 곱한 것. 그러면 합성 저항 값은 대략 5.14 정도 돼요. 5.145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가 각각 4mH 그리고 16mH인 두 코일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었을 경우 상호 인덕턴스 M은 단 결합계수 K는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두 코일이 이상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했죠. 이상적일 경우에는 바로 이 결합계수는 얼마다? 1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이게 없어도 이상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K의 값은 1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 상호 인덕턴스 M이죠. 상호 인덕턴스는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자, 이것은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M은 K 곱하기 루트 L1, L2. 자, 그러면 문제에서 결합계수 K는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루트 L1이 4mH 그리고 L2가 16mH.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8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 L1과 L2의 단위 자체가 밀리헬리이기 때문에 결과값도 똑같이 밀리헬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논리회로의 명칭은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논리회로를 보고 명칭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 논리회로를 보시면 여기 버블 있죠, 버블. 자, 버블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버블이 없는 이런 논리회로다. 이 버블만 빠진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화 게이트죠, 오화 게이트. 이게 오화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단 쪽에 여기에 이렇게 버블이 붙었다. 버블이 붙어 있으면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낫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화 게이트 앞에 뭘 붙이면 돼요? 낫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 회로는 뭐다? 노화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자, 1번에 오화 게이트는 지금 아까 했죠? 아까 오화 게이트 말씀드렸고요. 이제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엔드 게이트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엔드 게이트인 거죠. 그리고 노화 게이트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논리 회로고요. 이제 낫 게이트는 뭐예요? 낫 게이트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낫 게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주어진 논리 회로의 명칭은 3번의 노화 게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정전력이라고 한다. 이 정전력이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자, 이건 뭐예요? 바로 이 정전력 F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즉
Q1 곱하기 Q2에 비례하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기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전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이 곱하기죠.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어떤 법칙이에요? 예, 바로 쿨롱의 법칙이 되는 거죠. 쿨롱의 법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자, 그때의 전하량이 여기는 Q1인 거고, 얘가 Q2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이렇게 두 전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R로 놨을 때, 그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력 F가 뭐다? 이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전하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법칙, 바로 쿨롱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는, 자, 문제에서 이제 블록선도를 보고 전달함수, 즉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달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이 RS죠. 출력이 CS인 거고요. 그래서 RS분의 자, CS,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지금 분자입니다. 분자. 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순방향. 네, 순방향에 전달함수가 들어가면 돼요. 순방향 전달함수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 여기는 순방향 전달함수 곱하기 피드백 전달함수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순방향 전달함수는 뭐가 있어요? 여기 있죠. GS.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까지 이렇게 순방향 전달함수 뭐가 있다고요? 네, GS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는 이렇게 GS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 마이너스에다가 자, 순방향 전달함수 GS라고 있죠. GS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전달함수 HS 있죠. 피드백. 이렇게 피드백까지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 부호가 플러스 부호예요.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그대로 HS를 곱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거기 플러스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플러스 HS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자, S 생략해주면은 GH분의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바로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종류 중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분산 기동형, 2번에 콘덴서 기동형, 3번에 쉐이딩 코일형, 그리고 4번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자, 이 중에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4번에 있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자, 이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삼상입니다. 단상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권선비가 20대 1인 변압기에 1차 전압이 220V, 1차 전류가 15A이면 2차 전압과 2차 전류는 각각 얼마가 되는가? 자, 이것은 이제 변압기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때 이제 권수비, 또 권선비가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권수비입니다. 권수비. 자, 권수비를 이제 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N1분의 N2는 V1분의 V2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전류는 I2분의 I1이 됩니다. 예. 이 관계, 권수비 관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차 전압. 자, 2차 전압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압. 자, V2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V2를 구해보면 V2는 N1분의 N2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V1이 되는 거죠. 다시 V2는 N1분의 N2 곱하기 V1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N1은 얼마나 N1이 20이죠. 지금 20대 1이니까 20분의
1 곱하기 자 V1은 얼마예요? 1차 전압이 220V죠. 220V.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전압은 얼마 되죠? 2차 전압은 11V가 나오게 되는 거죠. 11V. 자, 이거는 2차 전압 구했고요. 2차 전류. 자, 2차 전류는 지금 여기 I2죠. 그러면 N1분의 N2는 I2분의 I1.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I2는 이제 서로 권수비랑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바뀌죠. N2분의 N1 곱하기 I1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N2가 1이죠. N1이 20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1차 전류가 15A예요. 그러면 300A가 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압은 11V 그리고 2차 전류는 300A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C, D점 사이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자, VCD입니다. C, D점 사이의 전위차. 예, 전위차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100V, 직류 100V가 인가된 상태에서 지금 어차피 여기랑 여기는 서로 병렬입니다. 병렬이니까 여기에도 100V가 걸릴 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0V가 걸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35매 걸리는 전압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전압.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VC,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C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공통으로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VC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전압을 이제 D로 놓는 거죠. 그럼 먼저 이제 VC를 구하면 VC는 지금 어차피 여기 100V가 인가되죠. 100V. 100V 곱하기 지금 10옴과 30옴이니까 10 플러스 30분의 여기는 30옴이죠. 30이 되는 거예요. 30. 네. 그러면 VC는 75V가 돼요. 네, VC는 75V. 저 VT 마찬가지로 100V 걸렸죠, 100V. 여기는 100옴이고 150옴이에요. 그러면 100 플러스 150분의 지금 여기는 150에 해당하게 되니까 150이 되겠죠. 왜냐면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VT는 60V. 60V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VC 35매 걸리는 전압이 75V입니다. 그 다음 150옴에 걸리는 전압이 60V예요. 자, 얼만큼 차이 나나요? 전압 차이가? 전압 차이가 15V만큼 차이 나죠? 15V? 15V만큼 차이가 나니까 전이차는 몇 볼트다? 15V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위쪽에 보면 그럼 이 15매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냐? 25V죠. 이거 75니까 25V. 그럼 여기는 몇 볼트 걸려요? 여기는 60이니까 40V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차이를 해도 똑같이 15V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이차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15V, 위쪽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똑같이 15V만큼의 전이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에 15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기호와 명칭이 틀린 것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자 기호와 그에 맞는 명칭이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CB는 달로기. 자, CB가 달로기다. 달로기의 문자 기호는 자, CB가 아니죠. CB가 아니고 이건 DS입니다. DS. 그렇죠? DS가 달로기죠. 이 CB 같은 경우는 바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CB의 명칭은 차단기고요. 달로기의 문자 기호가 바로 DS가 되는 거죠. DS. 1번 틀렸고요. 2번에 ZCT는 영상 변류기 맞죠? 3번에 MC 전자접촉기 맞고요. 4번에 THR 열동 계전기 다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CB는 달로기가 아니고 차단기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3옴인 코일에 자, 병렬로 연결된 전압계의 지시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코일, 자, 코일의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가 3옴이죠?
이 코일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압계의 지시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전압계가 이 코일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압계의 지시전압은 바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한 거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압계의 지시전압은 바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아래쪽에 봤더니 이제 저항이 있는데 7옴과 10옴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이 저항의 합성 저항부터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합성 저항을 구하면은 합성 저항은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주는 거예요? 두 저항을 합한 것분의 곱한 것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합분의 곱입니다.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저항이 나왔을 때 그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7분의 75옴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이 부하 쪽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기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저항을 합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저항으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압계는 여기 코일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저항이 여기는 17분의 70옴이고요. 이 코일은 3옴이라고 했죠. 유도성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임피던스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분의 70 플러스 J 3옴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전체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그때 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VL, 여기 L로 놓을게요. VL은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자, 이 임피던스의 크기입니다.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7분의 70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3의 제곱인 거죠. 예. 이게 임피던스의 크기입니다. 크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중에서 이제 코일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분자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3옴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가되고 있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100볼트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대략적으로 58.89가 돼요. 58.89옴이 되는 거죠. 아, 볼트죠, 볼트. 전압이니까. 58.89볼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이면서 고압의 대전류용 정류기로 사용되는 것은 자, 1번의 게르마늄 정류기, 2번의 사이리스터 정류기, 3번의 수은 정류기, 그리고 4번의 셀렌 정류기. 네 가지의 정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소형이면서 고압의 대전류용 정류기로 사용되는 것. 자, 정답은 2번에 있죠. 사이리스터 정류기인데, 자, 1번에 게르마늄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신호용입니다. 소신호용이나 특정 고주파 회로에서 사용되는 정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 맞지 않고요. 2번에 요 사이리스터 정류기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정류기죠. 그래서 온 상태일 때, 온 상태가 되면 낮은 전압 강화로 대전류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정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사이리스터 정류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의 수은 정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의 대전류용 정류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소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4번에 셀렌 정류기. 셀렌 정류기는 일단 전압가가 크고요. 그리고 고주파 특성이 나쁘면서 열에 취약하는 그러한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소형이면서 고압의 대전류용 정류기로 사용되는 것은 2번의 사이리스터 정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JT의 베이스에 대한 컬렉터 전류 이득 베타가 80일 때 2m에 대한 컬렉터 전류 이득 알파는 약 얼마인가? 자, 이제 반도체에 이제 관련된 문제죠. BJT의 자, 베이스에 대한 컬렉터 전류 이득이 나왔고 그에 대한 2m에 대한 컬렉터 전류 이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계산 문제이죠. 이게 계산 문제니까 공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2m에 대한 컬렉터 전류 이득 알파죠.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자,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2m에 대한 컬렉터 전류이득 알파는 1 플러스 자, 베이스에 대한 컬렉터 전류이득분의 베이스에 대한 컬렉터 전류이득 베타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다 나왔잖아요. 자, 지금 베이스에 대한 컬렉터 전류이득 베타 값이 80으로 나왔기 때문에 1 플러스 80분의 이렇게 8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값은 대략적으로 0.99 정도가 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0.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서 주로 어떤 곳의 기능을 담당하는가?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서버 기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목표 값에 맞추어서 이제 기계적인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이제 서버 기구라고 하는데 이때 그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 있는 전동기죠. 서버 전동기는 제어부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기계적인 작동을 수행하는 조작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버 전동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는 서버 기구에서 어떤 곳의 기능을 담당하냐? 바로 조작부의 기능을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조작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A의 전류를 흘려 6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30A의 전류를 흘리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전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자, 보세요. P는 VI가 있고요. 그리고 I제곱 R도 있어요. I제곱 R. 그리고 R분의, 자, V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이 3개가 나오죠. P는 VI,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 그럼 이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변수가 뭐가 있어요? 전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항이 나와 있어요. 저항. 그럼 이 중에서 뭘 쓰면 돼요? 전류와 저항에 관련되어 있는 P는 I제곱 R로 선택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전류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의 값만 20A에서 30A로 더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럼 P는 I제곱 R. 자, P는 I제곱 R인데 지금 저항값이 뭐예요? 저항값이 일정하죠? 저항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이 소비 전력 P는 전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류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자, 그러면 지금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60W의 전력이 소모가 된대요. 소비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소비 전력 P'은 자, 어떻게 주면 돼요?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가 60W니까 60W 곱하기 지금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전류의 제곱에. 그러면 20분의 30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소비 전력 30A를 흘렸을 때의 그때의 소비 전력은 135W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를 더 많이 흘렸으니까 그만큼 소비 전력도 더 많아진 거죠. 60W에서 135W로 더 커진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m 되는 정방형 회로에 100A의 전류가 흐를 때 회로 중심부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암페어턴 퍼 미터인가? 자, 정방형 회로, 정방형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정사각형. 자, 그럼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 형태로, 정방형 형태로 되어 있는 자, 이런 회로에서 한 변의 길이가 10m래요. 한 변의 길이가 10m. 여기도 10m.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10m. 그런데 자, 이 정방형 회로에 100A의 전류를 흘렸대요. 이렇게 10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중심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래요. 자, 공식이죠? 공식입니다.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
정방형 회로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예요? 자개의 세기 h는 2 루트 2 곱하기 파이 L분의 i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정방형 회로에서 중심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볼게요. 2 루트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요 한 변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 10m가 되겠죠. 그리고 i는 전류의 세기 100A. 예, 대입하시면 돼요. 1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중심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나오냐? 9 나옵니다. 9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해서 중심부의 자개의 세기는 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